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훈입니다. 자, 금요일 신통방통 시작하겠습니다. 거액의 가상자산은 물론 상임위에서까지 코인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원직 자격 논란에 휩싸였던 김남국 의원에게 국회 윤리자문위가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을 권고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더 강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 셈인데 이제 권고한 셈인데요. 지금부터 네 분의 출연자들과 함께 의원직을 놓고 잠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준비된 영상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회의에 불출석한 의원들은 세비 삭감하고 징계하고 국회와 정치를 개혁할 수 있도록 입법이 이어져야 한다 봅니다. 금액은 0.99개인가 몇 천 원 정도. 몇 천 원이요?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제 딸이요? 그렇습니다. 거짓말 탐지기를 가져다 놓고 제가 조사를 받겠다라는. 저희를 소명이 안 된 부분도 있고 좀 성실치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구체적인 어떤 근거나 자, 자문위의 권고 수준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윤리위도 넘어가야 할 산이고 본회의까지 통과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상보다 강한 수준, 최고 수준의 징계를 권고한 셈이어서 어떤 배경에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데 구자노 변호사님 보셨을 때는 그 배경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의혹 자체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조사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해명 논란도 벌어졌고 지금 자료도 제대로 제출을 안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제대로 제출 안 한 자료 중에서도 김남국 의원의 해명이 거짓이다라는 거를 확인할 내용 정도는 지금 이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은 본인이 뭐 0.99개 몇천 원 수준 거래밖에 안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200회 이상의 거래를 했고 잔고 보유액이 한 99억까지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언론에서 뭐 100억대 거래했다라는 초반의 의혹들이 거의 사실로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몇천 원 단위 뭐 이런 식으로 거짓말까지 했던 것이 확인됐으니 이런 뭐 자문 수준이긴 하지만은 제명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제 징계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뿐만 아니라 징계 양정 어느 정도 수준을 정할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징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이게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자료를 안 냈다는 것이 오히려 이제 그 일부 자료에서도 거짓말이 확인됐으면 은폐하려고 한 태도 아니었느냐. 이 자문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국회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았다라는 것. 이건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음주 운전을 했을 때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이제 처벌을 하잖아요. 가장 강력한 처벌에 대응하는 게 음주 측정 거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징계 절차에 대해서 이 정도 태도를 보였다는 것은 가장 강력한 수준에 대응하는 이제 징계 수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걸 스스로 자초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불성실한 태도가 영향을 줬다라는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자문위에서도 그런 태도에 대한 문제를 삼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김 의원의 불성실했던 모습들 한번 모아봤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실정들을 전부 다 이 이슈로 덮어버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것을 흘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의심을 하게 됩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 의혹을 제기하시는 거죠, 기자님? 어떤 코인, 어떤 가상화폐 말씀해 주세요. 한번 궁금하니까 저도. 관련 자료는 이미 제가 이 회의 전에 제출을 했고요. 또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할 생각입니다. 거래 내역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지난번에도 요청을 했는데 김 의원이 뭐 여러 가지 사유로 내지 않았거든요. 계속해서 자료를 내지 않으면 그 부분이 징계 수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죠. 뭐 참작은 되겠죠. 만약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제명까지 이어진다면 44년 만에 의원직을 박탈하는 그런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제명까지 갈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아직 변수는 많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김남국 제명 의원 200명 찬성해야 가능한데 결국 민주당 168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 손에 달렸다. 자문위가 코인 김 의원 최고 징계 권고했습니다. 소명 제대로 안 됐고 다른 코인 거래도 더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결국 징계 수위 중에 가장 높은 제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권고를 했습니다. 윤리특위 징계안 심의 후 본회의까지 통과하는 과정들이 남아 있는데 만약에 제명안이 가결될 때는 44년 만에 첫 사례가 됩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이제 44년 만에 첫 제명되는 사례가 될 수도 있는데, 자, 어제 권고 결정이 난 다음에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어제 밤 좀 늦게 나왔죠. 권고 결정이 늦게 나왔고, 뭐 저도 뭐 회의가 그 이후에 뭐 있은 것도 아니고 접촉해 본 바는 없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신통방도 출연했기 때문에, 특히 뭐 지금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해서 네. 무소속 의원이기 때문에 이 문제 가지고 뭐 당에서 어떤 뭐 공식적인 논의를 하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의원들이 별로 김남국 의원과 친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생각들은 다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뭐 독립적인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저도 뭐 깜짝 놀랐습니다만 좀 아무튼 중징계, 네. 가장 강한 징계를 권고를 했으니까요. 그 이후에 절차를 뭐 밟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윤리특위가 열리면 윤리특위 소위가 있고 네. 윤리특위 전체 회의가 있고 네. 거기에서까지 이제 이 결정이 유지가 될지 아무튼 뭐 바뀌었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결정이 되면 최종 확정은 이제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한번 기사 나온 걸 보니까 올 지난해 1월인가요? 그때도 이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그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에 대해서 이제 제명 공고를 했던 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아직 계류 중이죠. 그 두 개는. 그 이후로 아마 윤리특위 열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네. 대선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긴 네. 한데요. 이번에 이제 자문위가 공고를 했으니까 워낙에 이건 뭐 사회적 관심도 있고 논란이 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윤리특위가 열리면은 거기에서 그걸 놓고 권고안이 적절했는지 이런 부분들 논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리특위 위원장이 민주당의 변재일 의원입니다. 변 의원이 권고 결정 이후에 이제 제명 권고 받은 이후에 기사를 봤더니 자문위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신중하게 또 중대하게 반영하겠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명의 어떤 그 입장은 유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과연 본회의를 통과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러나 다소 좀 회의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거 지금도 한민수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셨겠지만 지금은 무소속이긴 합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 소속의 의원이었고 민주당 내 의원들과 친소 관계가 꽤나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결정 내릴지 좀 궁금해집니다. 그동안에 김남국 의원을 향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옹호했던 모습들 잠깐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동지란 무엇인가? 뭐 비 오면 같이 비를 맞아주는 것,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의원직 제명에 관해서는 아마 논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이때까지 제명이 된 거는 과거 유신 시대 김영삼 제명 말고는 그런 전례가 없거든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김남국 살리기 프로젝트를 하겠습니다. 그런 친구가 정치를 해야 돼요. 남을 위해서 정직하고 정의롭고 그러니까 이렇게 당한 거예요. 제가 반드시 김남국 의원을 다시 국회를 보내겠습니다. 자, 뭐 저런 분위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걱정스러운 것도 사실이고 실제로 제명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뭐 크게 들기도 합니다. 노동일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연히 제명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왜냐하면 첫 번째 윤리심사자문위의 결론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건 윤리위 결정이 윤리적 결정이지 정치적 결정, 사법적 결정이 아니거든요. 당연히 여러 가지 뭐 지금 얘기한 것처럼 본회의, 상임위 그 중에도 200번을 했다 코인 거래를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흔히 여러 가지 제도를 바꾼다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정치는 잘 되는 게 제도 때문이 아닙니다. 윤리, 문화 이것이 바로 선 그것이 정치를 잘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무슨 제도 개선할 때 북구라파 이런 데를 많이 보잖아요. 네. 그런데 잘 되고 있다고. 스웨덴 같은 경우 저도 찾아보니까 부총리를 맡았던 의원 거기 내각제니까 네. 그런 의원이 법인 카드를 썼는데 자기 개인 먹는 초콜릿을 샀다는 거예요. 그게 여론에 시끄러우니까 사임을 해버렸더라고요. 그런 게 바로 윤리거든요. 그 사람이 초콜릿 하나 샀다고 해서 사법적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 것이 바로 서야 한다는 것에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결정은 윤리특위에서 또 본회에서 결정할 때 존중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는 헌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국회가 의원에 대해서 자격심사라고 징계할 수 있다고 해놓고
그런 징계 결정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할 수 없다. 그러니까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고 돼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국회가 스스로 자정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스스로 문제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정 능력이 있다는 걸 믿고 국회에 맡겨놓은 거니까 이 문제에서 아까 본 것처럼 무슨 뭐 동지니까 비 맞아야 되고 뭐 살리기 프로젝트를 하고 만약 이런다면 우리나라 정치는 정말 구제불능이다 하는 걸 다시 한번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이 문제는 뭐 민주당 의원들도 뭐 탈당했다고 하지만 네. 김남국 의원이 뭐 민주당과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을 정말 위기에서 구하려면 네. 빠른 속도로 지금 윤리특위도 변재일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민주당 소속 의원이 빨리 결기를 보여서 윤리특위도 결정을 하고 본회의에서 이 징계 결정을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희석 대변인님, 만약에 민주당이 그냥 무시하고 뭐 제명 안 시키면 이것 또한 방탄 논란 또 민주당 후폭풍 뭐 이렇게 불리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역으로 생각하면 민주당에서 이것을 전략적으로 본다면 물론 개인회의를 전략적으로 이용한다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은 네. 여기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런 자세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무소속이긴 하지만 민주당 소속이었던 김남국 의원이 본회의 또 국회 활동 중에 그런 일을 했었고 네. 전 국민이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비위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무소속이라고 해서 손 놓을 게 아니라 네. 결자 해지의 자세로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면 네. 민주당 입장에서 훨씬 좋을 텐데 그런 움직임이 없는 걸로 지금 보이는 점이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리특위의 결정 그리고 본회의의 표결 저희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윤리위 징계 위기에 놓인 사람 또 있습니다. 바로 홍준표 대구시장인데요. 홍 시장이 수해 중에 골프를 치는 바람에 또 그리고 사과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논란들 또 말들을 좀 격하게 뱉어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내 여론 여전히 싸늘합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립니다. 그 홍문정 전 의원 제명 사건과 비교했을 때 좀 상당히 심각하게 볼 수도 있는 사안이고요. 그 사과는 했습니다만은 좀 늦은 면도 있고 시장의 태도로 오히려 또 국민들에게 또 더 큰 좀 공분을 일으킨 면도 있기 때문에 저는 홍준표 시장님께서 사과를 썼지만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홍 시장 사과했습니다만 나흘 만에 사과했고 또 뭐 여러 가지 의견서라든지 사과문도 당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를 하겠다라는 당의 입장은 변함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윤석 대변인님. 네, 저희 당 자체 그 윤리위에서 징계 절차 개시를 했기 때문에 네. 징계에 대해서 이제 수위 조절하는 단계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이렇게 당내 분위기가 이 홍준표 시장의 뭐 사과라든지 이런 반응에도 불구하고 싸늘한 이유는 네. 수해 때 골프를 쳤다는 그 행위 자체보다는 네. 그 행위에 대해서 묻는 그 기자들 간의 문답 과정 거기에서의 어떤 홍 시장의 태도라든지 어떤 발언 수위 네. 여기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이런 판단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윤리위 결정 이후에 홍 시장이 뭐 사과하고 네. 뭔가 낮추는 자세를 보이지만 네.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고요. 아직도 당내에서는 충분하게 소명이 되지 않았고 정말로 그렇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국민께 사과하는 마음이 있느냐에 대해서도 회의적이기 때문에 네. 징계 절차는 징계 절차대로 계속 갈 것 같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과를 했고 그리고 의견서도 제출했고 자신이 썼던 SNS에 글도 2개나 삭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보겠습니다. 과하지욕,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이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거는
사과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받아들이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불만을 드러낸 겁니까?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불만을 드러낸 걸로 봐야죠. 저거는 이제 정치적으로 자기가 이제 사과를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는 태도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저게 옛날에 한나라의 장군 한신에서 유래된 말인데 네. 가랑이 사이로 지나가는 지금 현재의 치욕을 나중을 위해서 참는다. 지금 당장 개죽음 당하지 않겠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당장 사과하는 것 자체가 진정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말을 스스로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징계 수위에 있어서도 사과가 크게 작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유를 본인이 지금 해버린 것이고 본인이 사과를 한 것도 제가 보기에는 아차 싶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과거에 홍문종 의원이 수해 지역에서 골프 쳤던 것 때문에 제명된 사례가 있고 네. 최근에 또 김상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수해 복구 현장에서 수해가 이미 끝난 다음에도 불구하고 네. 복구 현장에서 사진 잘 나오게 비 좀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그 발언 하나만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이 나왔거든요. 이 사례를 보면은 제명을 기준값으로 놓고서 진행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이제 본인도 느껴졌으니까 아마 사과를 했던 것 같은데 멈춰지지가 않으니까 이제 또 정치적으로 이제 자존심 상하니까 이제 저런 메시지 던진 것 같은데. 지금 문제 인식이 조금 제 생각에는 처음부터 좀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대선 후보까지 지내셨던 분이잖아요. 네. 근데 저 문제 있었을 때 법률적으로 문제 없다. 뭐 이렇게 하고 정치인이 법률적인 문제만 따질 것 같으면 정치인이 아니죠. 굉장히 크고 넓은 거를 논하는 자리인데 그 유명한 영화 대사 중에도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그러잖아요. 반대로 또 큰 책임지시는 분이 큰 힘을 갖게 되거든요. 본인이 대구시장에 만족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네. 여태까지도 대구시장만 한 거 아니잖아요. 국가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다 발언하셨으면서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나는 대구에 문제 없었으니까 아무 책임 없어요라고 하면 받아들일 수 없죠. 그거에 대한 책임을 논하는데 기자분들에 대해서도 태도가 굉장히 좀 불성실했던 부분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더 일관된 사과의 모습을 보이셔야지 징계에도 충분히 고려되지 않을까. 지금 이 사자성어 올리신 거는 또 빨리 또 철회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릴지 안 내릴지 뭐 홍준표 대구시장의 속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다음 주제. 지난해 처음 교단에 섰던 새내기 선생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올해 서초구의 그 초등학교에 또 1학년 담임을 맡았었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진 거고요. 그래서 동료 교사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의 조문 행렬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모와 위로의 마음이 이어지는 사이 이 틈을 또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그런 악질적 행태를 보여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교사의 죽음, 그 후 비극 파고든 가짜 뉴스. 대학을 갓 졸업한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억측과 소문으로 분노를 또 부추기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집안 학부모가 괴롭혔기 때문에 선생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발생했습니다. 그게 커뮤니티를 통해서 확산이 됐고 결국 방송인 김어준 씨가 이걸 물고 늘어졌습니다. 여권의 삼선 의원 유튜브 통해서 선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김어준 씨의 목소리 바로 듣겠습니다. 교사가 교실에서 굳이 했다는 것은 하고 싶은 말이 엄청 많은 거예요. 학교에서 벌어진 일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그 사안에 현직 정치인이 연루돼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국민의힘 소속 삼선 의원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전혀 보도가 없죠. 곧 실명이 나오겠죠. 이 사안도 대단한 파장이 있을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현직 정치인이 연루되어 있다.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 삼선 의원으로 저는 알고 있다.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김어준 씨의 모습입니다. 물론 저 방송 유튜브 방송이긴 합니다만 커뮤니티에 올라온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저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옳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과연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냐. 왜 그랬을까요, 윤석 대변인? 정치적으로 또 국민의힘에 타격을 입히려고 했겠죠. 보면은 김어준 씨가 그 뒤에 한 말을 보면은 왜 보도가 안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간다. 뭐 이런 말까지 나와요. 네. 결국은 이제 뭔가 보도를 막는 듯한 뭐 그런 느낌까지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확인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려는 과정 없이 사람들이 믿게 하는 거, 거기서 얻어지는 게 워낙 크니까 김어준 씨의 이런 행동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이제는 그 김어준 씨가 생각하는 그 현직 국민의힘 소속
삼선 의원이라는 분이 본인과 관련이 없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김어준 씨가 어떻게 반응을 할지 저는 궁금한데 제가 과거에 21년도 4월 7일에 있었던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네. 생태탕 오세훈 당시 후보가 뭐 생태탕 집에 한 10년 전쯤에 가서 뭔가 했었다 그런 의혹 관련해서 김어준 씨하고 방송을 정말 여러 번 했는데요. 네. 굉장히 굉장히 집요합니다. 하나까지도 의혹을 제기하고 모든 것이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어떤 하나가 불분명하면은 그 앞에 있었던 인정됐던 걸 다 뒤집어요. 이런 식의 이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안에서도 아마 모 의원이 그런 식으로 부인한 거에 대해서도 또 파고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 끝이 안 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일단은 너무 젊은 선생님께서 극단 선택을 하셔서 너무 안타깝고 네.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그 진상은 정말 밝혀져야 되고요. 이런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고 본인은 물론이고 유족들에게도 큰 아픔이 되는 이런 사안을 놓고 가짜 뉴스가 도는 건 분명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저도 뭐 어제 그 기자분들 통해서도 그렇고 국민의힘뿐만 아니고 그 뭐 실명을 얘기해도 되겠죠. 본인이 밝혔으니까. 네. 한기호 의원도 3선인데 또 한 곳에서는 또 이제 우리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도 똑같이 3선입니다. 3선인데 이름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민주당 의원을 뭐 전제 민주당 대변이니까 공격할 때 보니까 그 카페에 글이 올라왔는데 거기가 이제 건승코리아라고 이제 김건희 여사님을 좋아하는 김 여사를 지지하는 그런 분들이 모여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는 또 그 서영교 의원의 따님이라고 특정을 하면서 장모 씨의 이름까지 그 변호사 사무실까지 공개를 해버렸는데 동명이인이었어요. 그분도 큰 피해를 받습니다 지금. 그리고 뭐 이거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서영교 의원의 딸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인의 또 해명문을 냈는데 저는 이거는 뭐 여야를 떠나서 네. 이렇게 사회적으로 충격과 비극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명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을 때는 뭐 정치인이 됐던 일반 뭐 우리 뭐 유명 인사가 됐던 그 뭐 함부로 공격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비판을 한다거나 하는 건 모두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노동희 교수님. 그런데 이제 김어준 씨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뭐 처음이었으면 저희도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비극적인 사건인데요. 정말 돌아가신 분께 명복을 빕니다. 가족들께도 좀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말 이건 우리 사회가 너무도 병들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비극을 비극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정말 정치적으로 우선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고 거기에 또 동조한 사람들도 많고 이건 더 큰 비극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걸 뭔가 제어를 좀 해야 되는데 과연 그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법으로 만들어서 처벌하면 될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명예훼손, 가짜뉴스라는 명예훼손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우리나라에 있지만 뭐 그런 것들이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강제력을 동원해서 국가가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다 보셨겠습니다만 미국에서 지난 대선 때 그 폭스뉴스에서 뭐 가짜 뉴스를 퍼뜨려 가지고 개표기 제작한 회사에 1조 원 가까운 배상을 물어주기로 합의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이런 그 표현의 자유, 즉 보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거의 뭐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무슨 뭐 세큘러 바이블이라고 죄송합니다. 뭐 세속의 바이블이라고 할 정도로 높이 치는 그 기본권이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1조 원 가까운 배상이 나오는 것은 엄청나게 자유를 보호하지만 그 자유를 넘어가는 일탈 부분은 절대로 뭐 이건 뭐 그러니까 만약에 1조 원을 물어주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가짜 뉴스를 퍼뜨리려고 하다가도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제어 기제거든요. 사회적 제어 기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참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며칠 전에 또 뉴스가 나왔죠. 김어준 씨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해서 명예훼손을 했다. 네. 손해배상을 하라. 네. 무려 500만 원. 500만 원을 배상하라 그러면 이게 제어가 되겠습니까? 이런 가짜뉴스를 퍼뜨려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잖아요. 후원금 받고 뭐 또 광고 받고 해갖고 이런 상황에서 500만 원이 뭡니까? 저는 정말 사법부의 각성을 좀 촉구하고 싶은데요. 이런 분들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법관들이 재량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 가짜뉴스로 인한 혼란상 또 사회적 이런 비극을 더 퍼뜨리는 더 크게 하는 이런 문제 이런 데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법이 처벌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손해배상 500만 원 하라면 이런 거 제어가 되겠냐는 겁니다. 향후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본인들이 움찔할 정도의 네. 그런 액수를 배상하게 해야 전 적어도 조금이라도 제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장 변호사님, 손해배상 500만 원 말고 50억, 뭐 500억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근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망 사고의 위자료가 1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기준으로 쭉 이렇게 맞춰지다 보니까 인격 침해에 대해서 많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계속 뭐 수십 년에 걸쳐서 형성되어 온 겁니다. 누가 딱 어느 시점에 적는 게 아니라 그냥 수십 년에 걸쳐서 판례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급심에서는 기준의 선례들을 따라 가지고 기준 금액을 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의 판결이 갑자기 획기적으로 높아진다라고 했을 때 상급심에서 다시 또 깨져가지고서 조정일이 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금액이 뭐 단번에 올라갈 수는 없고 교수님께서 지금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헌법부터 시작하는 문제를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 미국 같은 경우에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높이 취급을 하잖아요. 거기에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에 대한 조항이 없어요. 근데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사례에 대해서는 천문학적인 배상을 인정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심지어 헌법에 표현의 자유와 함께 표현의 자유의 한계에 대한 조항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표현이 타인의 권리나 명예 침해를 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는 게 헌법에 있어요. 근데 헌법에는 있는데 국민들께서 정치인들께서는 그거에 대한 책임감을 스스로 느끼지 않아요. 그럼 이게 사건화됐을 때 교수님 말씀대로 배상 책임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그 책임을 확실히 와닿게끔 해줘야 되는데 거기는 또 굉장히 약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누군가는 굉장히 이용하고 있다. 정말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 뭐 괴벨스처럼 네. 사실과 허위를 섞었을 때가 효과가 가장 크다라고 괴벨스가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정치적인 공격을 위해서 사실관계를 끌어오는데 누군가의 죽음을 지금 재료로 이용한 거예요. 정말 사람이 해서는 안 될 행동까지 하는 것인데 이게 너무도 반복되고 있다. 그러니까 네. 나중에는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죽음이 또 없을까? 이것만 보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거든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제도나 법제도나 이제 사법부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저런 분에 대해서는 여론으로 사상의 자유 경쟁이라고 합니다. 저런 분에 대해서는 댓글로라도 여러분들이 그러면 안 된다라는 비판 여론을 굉장히 또 많이 또 형성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어준 씨의 이런 논란되는 발언들 한두 번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것 몇 가지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다 보고 나서 누군가 자신들 입장을 반영한 왜곡된 정보를 할머니께 드렸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순양따님이 혼자 정리한 것이라고 보낸 이후에 그게 아니라 7, 8명이 함께 협업했다는 보도가 있던데요.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자, 측량 현장에 있었던 측량 팀장, 측량 후 생태탕 집에 식당에 함께 갔다는 경작인 그리고 그 생태탕 식당을 운영하셨던 분들이 각자 다들 오세훈 후보를 목격했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오세훈 후보가 당시 내곡동 측량 현장에 갔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본인을 줄리라고 소개하는 여성을 만났다고 인터뷰를 하셨지 않습니까? 혹시 정확한 일자도 기억하십니까? 1997년 5월 7일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 골목에 이런 큰 인원이 모일 때는 일반 통행로로 설정했거든요. 이번에 왜 그런 조치를 안 했는지 그게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자, 다시 그 안타까운 초등학교 선생님의 사망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3선 의원으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했던 그 김어준 씨의 발언대로 국민의힘 소속 3선 의원인 한기호 의원이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저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며 해당 학교에 제 가족은 재학하는 학생이 아무도 없음을 밝힙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것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있지도 않은 일에 대해 이 시간 이후 악의적인 의도와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인신 공격을 통해 명예훼손을 한 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한기호 의원의 입장 발표 이후에 그 커뮤니티에 있던 글들도 조금씩 삭제되기 시작했다고 하고 잠잠해지기 시작했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 커뮤니티의 내용을 확인도 하지 않고
그대로 유튜브 방송에서 방송한 김원효 씨에 대한 어떤 국민의힘의 어떤 대응도 좀 필요해 보이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거 저희가 어제도 이제 최고위원회의를 하면서 내부에서 논의를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한다. 애초에 이런 잘못된 뉴스가 한번 덮어져서 누구라고 특정이 됐을 때 더 강하게 반박을 하지 않으면 반박한 뉴스가 나오더라도 그냥 사람들이 그거는 보지 않아요. 그냥 머릿속에 처음에 의혹 제기됐던 당사자만 기억에 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강력하게 대응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 당에 이제 미디어 법률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오늘 아마 이제 고발장을 제출을 할 예정인데 잘 보면은 김어준 씨가 방금 전에 나왔던 그 영상에 보면은 거기는 더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방송이었어요. 라디오 방송이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막 해서 문제가 됐는데 이번에는 유튜브입니다. 그리고 실명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교묘히 빠져나갔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만큼 뭔가 본인도 얘기하기에 이거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걸로 좀 보여요. 전 같으면 아마 실명 얘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어디까지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는 좀 글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확실하게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을 수 있지만은 어쨌든 저희 당의 입장은 이런 가짜 뉴스에 더 이상 그냥 방치한다거나 사실이 아니니까 넘어가자 이런 자세는 절대 아니다. 이제는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가짜뉴스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더 환기하시고 더 판단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응은 결정을 했는데 뭐 법률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 것은 대응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조금 갸우뚱하다라는 입장이신데요. 어떻습니까, 구자님? 사실 좀 가우뚱한 면은 있어요. 왜냐하면 딱 누군가를 특정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짚어야 되는 게 국민의힘 3선 의원이라 그랬잖아요. 표현을 한 범위가 굉장히 좁을 경우에는 다시 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판례들이 있어요. 3선 의원이 꽤 많거든요. 그래도 국민의힘 3선 의원은 그 범위가 특정되기 때문에 그 사람 하나하나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수천 명, 수만 명 이런 식이나 뭐 국민, 뭐 국민의힘 뭐 당원 뭐 이런 식은 너무 넓지만 거기에 의원, 그중에 3선 의원 이러면 이제 굉장히 좁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는 법리적으로도 성립 가능성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당 학교 측에서도 가짜 의혹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해달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볼까요? 화면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여러 가지 논란되는 물음표가 붙는 일들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담당 학급의 담임 교체 사실은 없다. 또 고인의 담당 업무는 학교 폭력 업무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는 거죠. 이게 논란이 되어서 담임을 교체한 적이 있느냐? 그게 아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 업무를 담당한 거 아니냐? 그것도 아니다. 그리고 담당 학년은 또 본인의 희망대로 배정한 것이다. 정치인 가족은 없다. 해당 학급은 학교 폭력 신고 사안은 없었다. 뭐 문제아들이 모여 있는 학급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5가지 정도 학교 측에서는 해명을 한 것 같습니다. 무리한 억측과 기사, 댓글 등으로 교사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입장도 덧붙이긴 했습니다. 어찌됐든 뭐 확실한 그 조사 또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어떻게 사망하게 됐는지도 밝혀내야 하고 그리고 가짜뉴스가 어떻게 퍼뜨려졌는지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처벌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안타깝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선생님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2019년 이재명 대표의 방북 추진 관련된 새로운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2차례에 걸쳐 쌍방울의 방북비 대납 사실을 보고했다고 또 진술했다고 앞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런데 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표의 반응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추가로 확인이 됐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어제 KBS를 통해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것만 알려져 있었는데 보고를 받고 이재명 대표도 답을 했다는 겁니다. 알겠다, 알았다. 첫 번째 보고는 송명철 부실장이 돈이 든다고 했다. 방북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알겠다라고 답을 했고요. 그게 2019년 7월입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에 쌍방울이 100만에서 200만 달러 대북 송금, 내년에는 방북이 성사될 것 같다라고 보고했더니 그때도 이재명 대표의 대답은 알겠다라는 겁니다. 방북 비용 대납 사실 직접 보고받고 승인했다면 이건 직접 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민수 대변인님. 네.
저 보도 보셨을 때 좀 놀라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가요. 네. 놀라지는 않았고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여러 가지 느낌은 좀 많이 들었습니다. 느낌? 네. 일단은 뭐 저도 기자를 오래 했습니다만 네. 일단은 뭐 데자뷰처럼 다시 또 예전에 대장동 때 지난해나 올 초에 네. 올 3월 때 무수한 이제 검찰발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근데 왜 저는 개인적으로 왜 이 시점에 다시 또 이게 지금 법정에서 한 얘기면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이화영 전 지사가 검사를 만나서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일단은 무엇보다도 제가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진위는 따져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하지만 일단 보면은 지금 뭐 서울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때문에 여러 가지 지지율도 빠지고 있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 쇼핑 논란도 커지고 있고 그런 상황이니까 또 이 기사들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떤 시점에 미묘한 어떤 의혹들이 생길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제가 생각도 해보고 많은 또 국민들도 하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검찰의 진술한 내용인데 진술했다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보도들이?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재판정에서 이화영 전 지사가 나올 테니까 실제로 지금 뭐 변호인이 했다는 얘기 들어보면 이화영 전 지사의 변호인이 했다는 얘기 들어보면 쌍방울치기 뭐 대북 사업을 하니까 방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 달라. 이게 뭐 제가 기사로 본 워딩이에요. 이 말의 진위가 어떤 건지 지금 계속 검찰발로 쏟아지고 있는 말처럼 정말 이재명 지사의 고개를 끄덕거렸다는 반응까지 있었는지 이거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제 이화영 전 지사의 배우자 부인께서 탄원서를 냈어요. 탄원서 내용을 많이 접했었을 텐데 간략하게 한마디만 드리면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10개월 가까이 독방 및 매일 조사를 불려가 받았다. 심리적 압박감이 군사 독재 시대에 정기 고문을 받는 만큼 무섭다. 이런 표현을 이화영 전 지사가 계속 부인께 했답니다. 그래서 이 진술의 신빙성, 이런 건 좀 검찰 아니라 이화영 전 지사가 아니더라도 일반인 누구더라도 압박감 받으면서 진술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좀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는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우리 최근까지 한 1년 동안 무엇이 있었습니까? 대장동 사건 때. 천화동인 1호는 결국은 이재명 지사 측 거다. 이재명 거다. 정진상, 김용이랑 다 해가지고 무려 액수가 어마어마했어요. 428억 원이다. 그럼 돌이켜 보십시오. 기사가 제 기억으로 수만 건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천화동인 1호 주인이다 하면서. 그 기사 검찰발로 쏟아졌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검찰이 구속영장에 넣지를 못했어요. 기소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검찰발로 하지 마시고 명확한 진술이 있었는지 법정에서 나와야 되고 증거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검찰이 수사로서 좀 보여주십시오. 한 1년 반 넘게 진짜 이렇게까지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특히 야당만 향해서 야당 대표만 향해서 했으면 이제는 말로 하지 마시고 언론 플레이 하지 마시고 진짜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있습니까? 그래서 검찰도 이제 정치하지 마시고 수사로 좀 입증해 달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대표에게 어제 보도 이후에 물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제가 어제는 뭐 회의도 없었기 때문에 뵌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점이 문제다. 그리고 탄원서도 썼는데 그 내용을 보면 검찰이 그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강압과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보내지 않고 민주당에 보냈습니다. 뭐 그것 또한 따져봐야 될 부분이긴 한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재명 대표는 알았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KBS가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어요. 그 보도의 내용은 우리가 일단 믿는다는 전제하에 어떻습니까, 구자민 변호사님? 이거? 이제 구분해야 될 게 있는 게 지금 이화영 진술에 대해서는 조서가 작성이 됐고 이제 곧 그 조서를 기반으로 해서 법정에서 진술 증언도 할 거거든요. 근데 조서는 증거 자료고 탄원서는 그냥 에세이예요. 그러니까 에세이 가지고서 증거 자료를 이렇게 탄핵하는 거는 사실 가능하지는 않고 네. 또 부인이 그 당시 같이 있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 무게감을 어떻게 둘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건 제가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반성문 탄원서는 변호사가 보통 다 검수를 해줘요. 같이 써요, 사실상. 근데 그거를 민주당에 보냈거든요. 당과 교감 없이 보냈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도 해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저 무슨 강압수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팩트가 나온 게 없어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강압수사가 있을 수 있으며 강압수사가 있으면 다 위법 수집 증거가 되기 때문에 사건이 날아가요. 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증거 자료에 의해 가지고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에서 심경 변화가 일으킨 것 같은데 보통 이럴 경우에 저희들도 유력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 중요한 증언을 이끌어낼 때 사실 확인서를 먼저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나중에 말을 바꾸기 힘들게끔 하면은 그 방향에 의해서 증언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지금 조사한 것도 나중에 입장을 법정에서 확인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일단 유의미한 내용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앞에 뭐 대장동 사건도 얘기 나왔지만 천화동인 1호에 대해서 직접적인 뭐 소유자다 아니다 이거보다 저수지로 사용했다는 얘기가 쟁점이었고 그거에 대해서 공범관계로 해서 영장 청구됐었잖아요. 그게 터무니없었으면 사실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이유도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마당에 여기까지 나왔으면 이 사건은 사실 파급력도 더 높을 뿐만 아니라 구도가 더 끈끈해요. 왜냐하면은 이 사건에서 유동규 씨 진술하는 거에 대응하는 게 김성태 회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입장을 바꾸면 정진상 씨랑 김만배 씨가 같이 입을 여는 거랑 그 정도 파급력이거든요. 이거 사실 굉장히 형사사건에서 어마어마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지금 사실 느끼기에는 이게 이 정도밖에 기사가 안 되나 싶을 정도로 오히려 더 폭발력이 높은 내용이라 가지고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저도 굉장히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뭐 대장동 얘기는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기억에 이제 막 헷갈릴 정도인데 그만큼 혐의가 많았던 거죠. 말씀하신 대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런 식의 진술을 했다. 검찰 조사에 얘기했다는 것이 갖는 의미가 크다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까지 너무 복잡하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 정확하게 대장동이랑 비교를 하면은 유동규 씨 많이 나오지만 어쨌든 중간에 정진상이라는 인물 또 김만배라는 인물이 있는 가운데 이재명 지사와의 관계가 한번 이렇게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정진상 더하기 김만배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법정에서 결론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정말 법정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네.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수족 같았던 가장 가까운 사람 이화영 전 부지사와 법정에서 맞서야 되는 겁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 것이냐까지 생각을 해보면 네. 이 보도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방북은 정진상 전 실장의 요청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추진했던 것으로 지금까지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동규 씨도 당시 이재명 대표에게 북한에 따라가고 싶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다라고 밝힌 적이 있는데 그때 목소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부지사가 육로로 평양을 방문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이종혁 원장께서 적극적으로 방북 초청 의사를 밝혔고 평양을 방북할 그럴 날이 머지않아 오지 않을까. 계좌가 건강한 건 상상일 때 그때 이제 북한 간다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재명이. 그럼 나도 가겠다 했더니 너 따라가려면 저기 이화영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화영한테 나도 얘기를 했더니 그 당연히 같이 가자고. 근데 나중에 이제 북한에서 온 대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뭐예요? 북한 오는 건 좋은데 안전을 보장 못한다 했어요. 자, 저런 얘기를 했던 걸 보면 북한에 가고 싶어 했던 이재명 대표의 의지는 좀 느껴질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왜 갑자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측근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그동안 많이 두둔했고 그리고 또 띄워줬었던 이해찬 전 대표의 측근이기도 한 이 사람이 왜 갑자기 태도를 바꿨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화영 그분은 이해찬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해찬 대표가 손절했다 이재명을. 왜냐하면 이해찬, 이화영 두 사람 관계를 민주당 사람들은 알거든요. 예. 거의 뭐 일심동체처럼 움직인다. 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손절했다는 신호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고. 이재명 지금 현재 민주당 대표가 자기 이제 뭐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절대적인 여건과 희망이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면 아마 이화영 부지사가 버틸지도 몰라요. 근데 그러기에는 본인도 자기 인생이 있고 자기 가족이 있는데 그걸 혼자 이걸 감당할 수 있다고요? 자, 하태경 의원의 생각은 이해찬 전 대표가 이재명 손절하는 그런 신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김성태 전 원내대표 중앙위원회 의장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니 이제 손절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노동희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저건 뭐 어떤 증거도 되지 않고 그냥 본인들이
그렇게 추정할 것이다. 저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전 방송을 들었는데 본인의 추정이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본인의 추정. 그러니까 저건 뭐 그냥 본인의 의견이다 생각을 하고 뭐 그걸 믿을 사람 믿고 싶지 않은 사람 안 믿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특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왜 이렇게 입장을 바꿨을까 생각을 해보면 보통 이제 뭐 구 변호사가 더 잘 알겠지만 구속돼 있는 사람들은 심경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자꾸 그걸 구속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병을 구속하려고. 바람직하지 않지만 구속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근데 만약 구속기한이 오래됐다고 자기가 사실이 아닌데 거짓말을 지어내서 검찰은 잘 보일까? 그런 얘기는 할 수 없는 거죠.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뭐 이빨이 3개나 빠질 정도로 뭐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거네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증거를 대고 진실 앞에서 본인 자꾸 아니라고 부인하려니까 더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구속기간이 좀 지나면서 이제는 그냥 털어놔 버릴까 하는 심경이 들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런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아마 검찰이 제시한 물증들이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쌍방울에서 돈을 보낼 때 그 안부소 씨라는 사람이 보내기 전에 국정원에다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신이 그냥 보내면 그거 잘못하면 외화 도피가 돼버리고 잘못하면 또 국가보안법 위반이 돼버리니까 국정원에 그걸 얘기하고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보낸다 해서 그 국정원에 그 서류도 남아있고 그걸 작성한 사람이 또 증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물증 앞에서 그럼 왜 보냈겠느냐?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전체 합치면 800만 달러, 100억 가까이 드는 돈 아닙니까? 100억이 넘나요? 어쨌든 그런 돈을 왜 보냈느냐? 저 쌍방울 뒤에는 경기도가 있고 경기도 뒤에는 뭐 이재명 당시 지사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쌍방울도 뭐 엄청난 큰 회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그런 희망 때문에 보냈다는 건데 그 과정에서 연결고리가 된 게 바로 이화영 전 부지사 아닙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 타이틀이 평화였잖아요. 평화부지사라고. 그건 오직 딱 한 가지 목적밖에 없는 거죠. 남북한 사이에서 연결고리 해달라. 그 남북한 사이 연결고리에서 뭐 국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경기도를 위해서 경기도 지사였던 이재명 지사를 위해서 해달라는 거였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뭐 또 김성태 전 회장하고 또 대질신문 하는데 김성태 회장님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형 동생 하다가 무슨 소리냐고 압박을 하니까 대질 조사를 더 이상 못하겠다고 거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화영 전 부지사도 이제 더 이상 진실을 감추기 어렵다는 뭐 그런 변화가 있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적 얘기는 뭐 그분들의 생각이니까 그건 뭐 그분들의 생각으로 돌려놓고요. 예. 저도 일단 하태경 의원과 김성태 의원은 본인들 앞가림이나 좀 걱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 방북 문제는 자꾸 헷갈리시는데 우리가 기사만 찾아봐도 나옵니다. 방북은 뭐냐면 경기지사, 경기도지사의 북한과의 협력 사업은 손학규 지사, 남경필 지사, 김문수 지사 모두가 추진했습니다. 북한을 가겠다고도 추진한 지사가 있고 어느 보도를 보니까 남경필 지사, 국민의힘 소속이죠. 남경필 지사 때 경기도 예산이 제일 컸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데 경기도가 강원도보다 북한과 접경 지역이 훨씬 큽니다. 알고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방북 문제를 좀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경기도는 그동안 진보나 보수 관계없이 모두가 북한과 하해 협력을 그걸 뭐 비판할 사람 없지 않습니까? 북한과 하해 협력하고 인도적 지원하겠다는데 그 부분을 좀 별도로 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쌍방울 사건이 이제 이 정권의 검찰이 시작된 게 뭐냐면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싹 사라졌고 김성태 회장이 완전히 빠졌습니다. 변호사비 대학 20억 그렇게 시끄러웠던 게 지금 우리 국민들 앞에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새로 등장한 게 방북 비용인데 이런 부분들이 재판정에서 분명히 가려져야 되겠죠. 벌써 스마트팜 500만 달러는 쟁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300만 달러가 방북 비용이냐 아니냐 이게 남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동규 씨가 이제 검찰로부터 많은 모르겠습니다. 협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재판정에서 하는 얘기들이 지금 재판이 거듭될수록 본인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탄핵되니까 검사가 휴정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아니 지난번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달라졌습니까를 물어봐요. 검사가 유동규 씨한테. 그래서 저는 이제는 검찰의 시간이 이것 또한 지금은 무수하게 많은 또 야당과 야당 대표를 이렇게 흠집내거나 공격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좀 시간이 지나서 이 또한 재판정으로 가면은 지금 대장동처럼 많은 부분들이 또 진실이 드러나고 가려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지사들이 방북을 하려고 했었다. 핵심이 방북을 가지고 저희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헷갈리지 말라는 그 말씀을. 헷갈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방북을 추진하는데
엉뚱한 기업의 뒷돈을 가지고 추진했었다는 혐의,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질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지금 사건 관련해서 어떤 혐의들 뭐 사라졌다, 뭐 변호사비 대납 그런 게 사라졌고 뭐 스마트폰 500만 불 그게 사라졌다, 그게 아니라 지금 가장 뚜렷하게 나오는 혐의에 대해서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키는 거지, 말씀하셨던 그 두 가지가 다 무혐의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재판 결과를 계속 꼼꼼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판단을 하면 되는 건데, 지금까지 나온 과정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거, 이재명 지사와 가장 가까웠다고 볼 수 있는 이화영이라는 사람이 진술을 이렇게 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의미가 있다는 것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검찰에서 진술을 했는지 이제 따져보자는 말씀을 저도 드린 거고 재판 과정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쌍방울 그룹이 그동안 북한 측과 뭐 히토류랄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들의 그 IR인가요? 그 내부 자료를 보면은 그 800만 달러를 송금한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나와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비용들이 필요하다. 그 비용 얘기가 갑자기 이제 방북이나 스마트폰으로 변한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명확히 따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변호사비 대납 얘기를 왜 자꾸 제가 말씀드렸냐면, 아까 이 건이 대선 때도 그랬고 검찰이 계속적으로 김성태 회장 그 소환해서 잡아올 때까지도 이걸 계속 문제를 삼았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사건에서 무슨 기소랄지 김성태나 이화영이나 기소된 내용이랄지 뭐 재판 과정에서 완전히 빠진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선후의 문제는 같지는 않고요. 빠졌다는 거는 뭐 팩트 같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워낙에 혐의가 많잖아요. 저번에 대장동 사건 돌아왔을 땐 쌍방울 전체가 빠졌다고도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빠졌다라는 게 사실 언론에 부각이 안 된다 뿐이고 지금 진행은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원래 혐의라는 게 어떤 혐의를 포착해가지고 회계자료 쭉 봤을 때 나오면은 추가 혐의에 대해서 타고 들어가는 게 당연하고, 원래 쇠사슬은 가장 약한 고리만큼만 강하다고, 그 약한 고리 끊어지면 나머지 수사가 되게 쉽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당연히 두죠. 안 되는 수사 먼저 하고 되는 수사를 뒤로 미룰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지 않고, 그리고 지금 팩트 자체가 굉장히 또 확실한 게 경기도가 방북을 추진했던 것도 서류상으로 확인이 돼요. 네. 그리고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했던 것도 다 확인이 돼요. 근데 지금 방어 논리 자체를 아예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상관이 없다. 사기업 자체가 독자적으로 한 거고 쌍방울이랑 관련이 없다. 한 것도 맞고 이쪽도 했고, 근데 연결이 없다. 근데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게 쌍방울은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사업 자체를. 유엔 제재 위반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못 해요. 그러니까 정부 또는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야 되고, 그 정부 지방자치단체도 독자적으로 못해요. 그래서 민간단체를 껴야 되니까 아태협을 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도상으로는 쌍방울이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이 진술이 나올 거다라고 예측했던 그 진술이 지금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폭발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바로 이 건 때문에 민주당이 또 비상에 걸렸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재부상 8월 영장설에 민주당 술렁이고 있다. 방북비 대납 이재명에게 보고했다. 이화영 진술이 흘러나와서 영장을 대비하고 있는 민주당입니다. 국회 회기 중인 8월 16일 이후라면 체포 동의안 표결이 필요해서 상황이 복잡해진다. 당 내에서는 아마 여론몰이가 필요하고 야권 내부 분열 조장하기 위해서 검찰이 회기 중인 8월 16일 이후에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 그리고 체포 동의안이 넘어올 가능성 굉장히 높아 보인다. 근데 민주당은 얼마 전 불체포 특권 포기를 조건을 달긴 했지만 선언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전략을 좀 고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1차 체포 동의안 때와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긴 합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관련해 갖고 대장동 사건에서 보여준 그런 행태를 또 보여주는 것 같아요. 또 장기간 그 피고인 구속시켜놓은 상태에서 또 일방적으로 특정 언론사에 흘려놓고 그다음에 여론 재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좀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예. 8월 16일부터 저희가 회기가 다시 시작되거든요. 예. 그 이후에 예. 이제 그 체포영장 청구서를 동의서를 이제 내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또 한 번 시험의 잣대에 오르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포 동의안 부결이 사실상 어려워진 거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 이상 방탄 국회 논란은 없을 거라고 보아집니다. 자, 검찰이 정치적으로 판단했을 때
여론몰이와 야권 내부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서 회기가 시작되는 8월 16일 이후에 영장을 청구하고 체포동의안을 넘어가게 할 것이다라고 민주당은 계산하고 있는데 어때요? 구자룡 변호사님. 일단 이것 또한 정치적인 검찰이다. 또 비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리고 우리는 정치랑 상관없이 수사를 할 뿐이다 해서 8월 16일 이전에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수사라는 게 할 만큼 해서 충분히 됐을 때 마무리 짓는 거지 정치 일정을 고려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사실 저 때 청구하면 정치적이고 다른 때 청구하면 정치적이지 않다라고 할 리도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회기가 아닐 때 청구하면은 정말 어떻게든 구속시키려고 하는구나. 구속되면은 민주당이 완전 뭐 내분에 빠지고 붕괴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표결에 붙이니까 민주당이 어렵고 뭐 표결에 안 붙이니까 아니고 그때는 뭐 정치적이지 아니다. 이렇게 할 리도 없거든요. 이거는 그냥 정치인들이 나름의 해석을 갖다 붙이는 거지 수사는 그렇게 하지도 않고 네. 어떤 면으로도 사실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꼬리표를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네. 16일 기준으로 전해하든 후회하든 어쨌든 정치적으로 얘기할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도 이거는 그런 해석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정치하고 고려 없이 그냥 검사는 그 검찰의 시계대로 그냥 진행할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동희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회기 중에 청구가 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하면 되는 것이고 회기가 아닌 때 청구되면 바로 앞에 나가 소명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그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더라도 바로 구속되는 게 아니에요. 법관 앞에 가서 소명하라 그 얘기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런 특권이 없으니까 바로 가면 되는데 국회의원들은 그래도 직무 수행을 잘 하라고 혹시 행정부에서 그런 뭐 검찰권을 남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절차를 거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모든 정치인들이 문제가 되면 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치 검찰의 정치 수사라고 조작 수사라고 소설 쓰고 있다고. 국민 앞에서 하는 그런 얘기를 법관 앞에 가 하면 되는 거예요. 국민들은 오히려 감정에 휩쓸려서 판단할 수 있는데 법관들은 그리고 특히 이제 영장 심사를 담당하는 법관들은 특히 뭐 노련한 법관으로 이렇게 세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일을 맡긴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훈련이 어느 정도 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법관 앞에 가서 하면 당연히 기각되지 않겠습니까?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법관 앞에 가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례가 있잖아요. 하영재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박영수 전 특검도 영장 심사를 받았는데 영장 기각됐잖아요. 그럴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거 가지고서 뭐 회기 중에 신청을 하네 아니면 뭐 회기 중에 아닐 때 신청을 하네 그런 얘기 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회기 중에 신청을 하든 회기 아닐 때 신청을 하든 의원들이 당당 앞에 법관 앞에 나가서 이건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다 소설이다라고 얘기하면 법관이 판단해 준다는 겁니다. 객관적인 입장이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분이 판단해 주니까 그런 거에 논란을 벌일 필요가 없다 생각합니다. 네. 검찰발 보도를 보면은 수사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진술도 다 받아놨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의 반응까지 받아놨다는 거 아닙니까? 수사 다 해놓은 것 같아요. 다 해놓은 것 같은데 이제 우리 노 교수님께서 원론적인 말씀을 해주셨죠. 근데 그렇게 다 해놨으면 그 빨리 저기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교섭단 대표연설에서 대국민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 당당히 받으러 가겠다. 하면은 지금 7월 말부터 8월 15일입니까? 그 기한 동안에 국회가 열리지 않습니다. 당당히 가서 영장 실질심사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이 소환 조사하고 영장을 치면 됩니다. 저는 이제 물론 뭐 당당하게 가라 이런 얘기들을 뭐라고 이렇게 표현할까요? 당당하거나 정당하거나 정상적 검찰이라면 저는 그 얘기 상당히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이나 우리 지금 윤석열 검찰 입만 열면 뭔 얘기합니까? 법과 원칙은 똑같다. 그러면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 때 문재인 대통령의 영부인이 고속도로 휘어진 지역의 종점에 그렇게 많은 땅이 있으면 윤석열 검찰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벌써 수사 들어갔죠. 이미 수사를 하질 않아요. 검찰과 경찰은. 대통령 영부 부인이랄지 장모랄지 어떤 사건도 다 무혐의 불송치가 나오지 수사를 안 합니다. 최근에는 같은 알겠습니다. 검사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저희들이 야당을 떠나서 많은 국민에게 의심을 하고 검찰권 남용된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법과 원칙에 따라 똑같은 수사를 해주시면은 이런 얘기들 비판 받겠습니까? 그런 말씀 드리니까 정말 정치적 고려 없다면은 네.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지금 뭐 친명 비명을 떠나서 모두 이렇게 예측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측 듣는 게 검찰 입장에서 뭐가 그렇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모든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저의 시간이 왔는데요. 지금 법원에 가서 얘기하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왜 검찰 얘기를 합니까?
검찰 수사가 부당함을 법관 앞에서 얘기하세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얘기 뭐 이런 얘기를 왜 하시는지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방송 시간 얼마 안 남지 않았는데. 자, 저도 이제 중요한 하기가 싫어요, 거는 진짜. 중요한 건 법관 앞에서 판단을 받아야 될 거를 국회의원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의 논리를 가지고 자꾸 체포를 못하게 하고 구속영장에 대해서 이렇게 막는 그 부분을 지적한 거 아니겠어요? 법관 앞에 가서 꼭 이번에는 영장 실질 심사 담당 판사를 꼭 이재명 대표가 만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 보도들이 나오는 분위기로 봤을 때는 지금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아마 7월 말 8월 초쯤에는 수사를 받든지 아니면은 영장 청구를 받든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이미 본인도 그리고 당에서도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지금 4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가석방 심사를 받았습니다만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가석방 심사는 구자민 변호사님 이번이 처음이 맞죠? 예, 그 언론 보도상으로는 처음인 것으로 보이고요. 법상으로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이면 가석방 대상자가 되는데 네? 실무상으로는 한 70% 선까지 복역을 했을 때 이제 대상자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정도 수준에 이른 첫 번째 이제 심사인데도 이번에는 이제 탈락을 한 것으로 보이고 지금 다른 그 조국 사태의 공범들 같은 경우에 조범동 씨나 조국 장관의 동생이나는 가석방이 저번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어떤 사건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정치적인 고려를 하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고 그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이 사람의 범죄가 어떤지 어느 정도 형기를 채웠고 교정 성적이 어떤지 이걸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여기에 이제 또 추가된 거는 정경심 교수가 또 재판을 받고 있고 거기서 실형 1년이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럴 때 굉장히 그건 아직 이제 확정되진 않았죠. 않았죠. 근데 이제 연달아 살아야 되는 것도 있고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가석방 대상으로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 요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엔 그런 것들이 고려돼서 탈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석방이 안 되면 내년 6월에 이제 만기 출소가 되는데 지금 또 정경심 교수가 1년 추가될 게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번에 법무부가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 같다는 예상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안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5선의 안민석 의원은 거듭 뭐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정 전 교수의 건강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번에는 광복절 특사를 주장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제가 면회를 하고 왔어요. 네. 조국 장관하고 전 장관하고 같이 이제 다녀왔는데 깜짝 놀란 게 아니 면회실에 휠체어를 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다리 근육이 다 빠져가지고 왜 다리 근육이 빠졌냐 수술하고 난 다음에 제대로 관리를 못한 거예요. 이 정도로 한 집안을 절단 냈으면은 뭐가 더 남았겠어요. 대통령께서 정말 결단을 내리셔서 인도적 차원에서 이것은 광복절 특사가 좀 이루어졌으면 그런 바람이고요. 예. 광복절 특사 어떻습니까? 안민석 의원은 지난번에 김남국 의원의 변호인을 자처하더니 이번에는 조국 전 장관의 가족에 대해서도 또 똑같은 일을 하는군요. 자, 이분의 생각은 이거잖아요. 조국 전 장관 집안에 대해서 한 분은 뭐 지금 수용 생활을 하고 있고 네. 한 분은 재판받고 있고 이런 상황이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집안을 뭐 절단이라는 표현까지 쓰였는데 한 집안을 저렇게 했으니 인도적 차원에서 광복적 특사를 고려해달라. 이 논리가 안 맞죠. 인도적 차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하고 그 앞에 거 하고 이분의 판단이 얼마나 잘못되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정경심 교수의 남편이 조국 전 장관이 아니다. 남편이 조국이란 사람이긴 한데 어떤 뭐 장관이나 민정수석 이런 걸 지내지 않은 분이었다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또 정파적 시각에 들어가서 하는 얘기라고밖에 볼 수 없죠. 안민석 의원이 안민석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 의원이뿐만 아니라 한 번 더 또 출연을 해야 되는데 조 전 장관의 총선 출마설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한 번 더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신당 그런 이야기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고기를 절레절레 저어요. 아니 내가 지금 가족들이 지금 다 이렇게 뭐 이 지경인데 내가 무슨 지금 국회의원 출마 그런 생각하겠냐고 전부 다 지금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 입맛에 맞게끔 하는 이야기다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조국 교수가 하더라고요. 절레절레 흔들었다는 겁니다. 지금 안민석 의원의 말대로라면 절대 출마 안 할 것처럼 지금 안민석 의원은 얘기하네요. 어떻습니까 이거?
뭐 저는 안민석 의원하고 이제 조 전 장관하고 어떤 대화했는지 모르는데 뭐 저는 뭐 직접 듣지는 않았습니다만 조 전 장관과 이렇게 통화를 한 중진 의원으로 전해들은 얘기는 그때도 뭐 이제 지금보다 한 달 전쯤 되겠는데요. 네. 그때도 막 정치 얘기하고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 평산마을에서 만난 적 있지 않습니까? 그 직후에 완전히 이제 더 커졌죠. 그러니까요. 그때 막 출마했는데. 본인이 길 없는 길 네. 가겠다 그러고. 그 직후에 통화를 하신 이제 중진호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그때는 이제 뭐 그 어디입니까? 울산인가요? 거기서 북 콘서트. 예. 그때 갔다가 이제 평산마을까지 안 갈 수 없어서 갔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정치액에 대해서는 전례전례까지 뭐 전하니까 보이지는 않았겠지만 뭐 이렇게 좀 강하게 이제 부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모르겠습니다. 속내 정말 조 전 장관께서 정치를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밖에서 보는 뭐 지지자가 될지 아무튼 뭐 여당이 될지 언론에서 보는 거와는 다르게 현재로서는 정말 그 부인과 이런 재판 문제, 본인과 재판 문제 이런 것들에 치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안민석 의원의 말도 한번 뭐 만났다고 하니까 본인이 직접 만났다고 하니까 뭐 믿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조민 씨 얘기를 또 잠깐 할 텐데요. 정전 교수의 가석방 불허 결정 보도가 나온 직후에 폭우 피해자를 돕기 위해서 100만 원을 기부했다라는 인증샷을 올렸습니다.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매우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예금 중 일부를 수해 이웃 돕기에 기부했습니다. 이재민 분들의 빠른 일상 회복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지금 입금한 그 기부한 내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해구호협회에 100만 원 기부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타이밍이 좀 공교롭기도 합니다. 노동 교수님 어때요? 아주 잘한 일이죠. 뭐 잘한 일인데. 타이밍에 그걸 예. 가지고서 뭐 의도가 어떠니 이렇게 할 필요 있겠습니까? 저는 뭐 기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튜브 열심히 해서 돈도 덜 벌어서 기부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게 정말 이걸 늘 이런 걸 다루면서 참 마음이 짠해요, 정말로. 짠하다. 이름을 다 가리고 본다면 부인은 수감 중, 남편은 재판 중, 그 남편은 학교로부터도 파면돼. 그 아들과 딸은 과거의 삶이 완전히 부인돼 버린 그런 상황이야. 이러면 얼마나 정말 마음이 짠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는 뭐 의도가 어떠니 의심하고 싶지 않고 앞으로 정말 그런 쪽으로라도 정말 열심히 살아서 꿋꿋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민 씨 행보까지 만나봤습니다. 다음 순서 가겠습니다. 지난 4월에 경남 창원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와 경찰차 사이에 추격전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자, 놓치기 아까운 뉴스 지금부터는 전예현 평론가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영화를 방북해 하는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저 추격전 왜 벌어진 겁니까? 예, 저렇게 운전자가 필사적으로 달려간 이유가 있죠. 네. 운전자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음주운전을 음주운전을 했기 했군요. 때문입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 장면들 계속 보였는데요. 경찰에 지난 4월 23일 오전 3시 50분쯤 네. 음주운전하고 있어요라는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신고를 받고 창원 현장으로 갔는데 40대 남성이 음주운전하고 있는 걸 발견한 거죠. 문제가 여기서부터 더 커집니다. 차 세우세요. 경찰이 지시했는데도 이 남성이 듣지 않고 도주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순찰 차량의 조수석 문까지 치고 달아가는 모습 아까 보셨을 텐데 네. 결국은 진해에 있는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근데 음주 측정을 해보니까 알코올 농도가 0.112%. 취소 수준이네요. 취소 수준이에요. 그런데도 창원의 진해구 석동에서 용원도까지 약 16km나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사이에 사고는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예, 않았죠. 물론 이제 경찰차 추격하는 차량을 치긴 했습니다만 다른 인명 피해가 없었는데 만약 경찰이 공고하지 않았으면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지 정말 좀 아찔한 순간들이었습니다. 경찰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경찰 목소리 확인해 보시죠.
정차 명령을 하니까 속도를 더 내가지고 도망가는 과정에 이제 순찰차를 또 치고 갔거든요. 뭐 잡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가지고 조금 충격을 여러 번 하게 됐습니다. 수치는 0.112 나왔습니다. 치소 수치요. 음주운전 처벌 피하기 위해서 그냥 계속 도망갔다고 하죠. 자, 구자면서 바로 이게 앞서 그 얘기했던 그 음주 거부가 네. 가장 처벌 수위를 높인다 했던 그 부분이네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거는 그 이후에 따라붙은 죄명들이 더 높아요. 왜냐면은 그렇죠. 왜냐면 공무집행 방해를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자동차는 법적으로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특수가 붙어요. 특수 공무집행 방해고 그리고 일반 운전자들도 잘 알아야 되는 게 이게 지금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서 만약에 인사사고가 되면은 인사사고에 대한 거 그리고 거기서 또 도주를 하면은 특가 도주, 뺑소니 차량죄가 계속 붙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운전 한번 했는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그냥 우당탕탕하면 다 범죄예요. 그래서 이 사람 지금 구속됐거든요. 지금 만약에 음주 측정만 했으면은 제가 보기에 초범이고 이랬으면 뭐 벌금. 그렇죠. 벌금에서 집행유예 요 정도인데 지금 자기 자신을 구속시킨 건 본인입니다. 이 사건. 최악의 결과를 만들었군요, 본인이. 그러니까 술을 마시지 말았어야지. 그렇죠. 참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자, 수원 발바리로 알려져 있는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교도소 출소 직후부터 수원의 한 대학가 원룸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당시 박병화의 입주 소식에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했었습니다. 그 목소리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참 무섭다, 이게 무섭다. 가까이서 목소리하고 무섭기도 하고. 엄청 무섭죠. 왜냐면 이쪽에 야시잖아요. 여자 학생들이 많잖아요. 어느 부모가 이 무서운 동네에 애들을 보내겠냐고요. 입주를 허락한 법무부에 대해서 강력히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박병화가 거주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강제 퇴거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강제 퇴거를 위해서 법원에 소송까지 제기했는데 결국 주민들 얘기 들어보니까 결국 이게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안 들어준 것 같네요. 네, 법원에서 기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임대차 관계잖아요. 그럼 네. 누가 사는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 그 사람의 전과 관계를 확인하거나 이거를 계약 요소로 고려하지 않고 그런 걸 계약에 넣는 경우를 저도 사실 본 적은 없어요. 그러면은 나는 장소를 빌려주고 그 사람은 그 장소를 사용하면서 돈을 낸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돈이 따박따박 들어오면 일단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고 거기에 뭐 물건을 파손시키거나 이럴 때 이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을 하는데 여기서 문제 삼는 거는 이제 이 사람이 발바리로 전과가 있는 사람인 거를 알았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취소, 기망에 의한 취소 또는 계약 해지 이렇게 주장을 것이다, 뭐 그렇지, 이렇게. 그렇죠. 근데 그거를 계약 과정 중에 그런 사정이 있으세요? 뭐 성범죄세요? 전과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다면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 계약 체결할 때 그런 거 고려해서 계약 체결하지 않으니 고려하지 않았던 요소에 의해서 속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제 이렇게 해서 기각을 했던 것입니다.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지만 주민들이 굉장히 격양된 상태이고 혹시라도 법원 판결 나오면 네. 이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 보니까 뭐 너무 아쉽다, 속상하다 이런 반응이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이 인물이 예전에 여성을 무려 10명 성폭행한 것으로 그러니까요. 알려지고 예. 있잖아요. 병원. 그러니까 아이들을 둔 부모 입장에서는 심지어 여대생 그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더 어린 학생들도 피해자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네. 보니 학부모들이 진짜 애들 불안해서 어디 내놓겠느냐. 그리고 어떤 애들은 혼자 못 다니고 3명, 4명 나오고 있다. 아쉽다, 속상하다, 불안하다. 이런 또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판단한 결과인데 1심이 지금 항소한다고 하면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법적으로는 쉽지는 않습니다. 예, 제가 판단하기에는 판단이 아마 유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요. 참 뭐 답답하고 좀 머리가 지끈지끈한 그런 상황인데 일단 박병화가 강제 퇴거를 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더라도 아마 그 다른 지역도 같은 문제가 또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과연 이 사람을 그러면 계속 수감시켜야 하느냐 이것 또한 논란이 되겠죠. 그래서 이 논란을 두고 지난 1월에 한동훈 장관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고위험 성범죄자의 잇따른 출소를 앞두고 거주의 정지 인근 주민들을 비롯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환경과 현실에 맞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하겠습니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으로부터 500m 이내의 범위에 고위험 성범죄자가 거주할 수 없도록 하되 헌법적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공감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한국형 제시카법, 뭐 거주의 자유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뭐 상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법무부 계획상으로는 5월쯤에 법안이 5월? 좀 마련돼서 발의될 올해 예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좀 그런데 제대로 안 아직까지 되고 내부 있나요? 검토 중이다. 입법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성범죄자 저렇게 연쇄 성범죄자는 재범 가능성 높다고 하는데 네. 왜 법적으로 어렵냐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법 쪽에서 나오는 의견 크게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기본권 침해 논란입니다. 네, 그렇죠. 이게 출소를 했다라는 것은 어쨌든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이른바 징역을 살다가 나왔는데 거주지까지 제한한다. 이전할 수 있는 자유까지 제한하는 것은 법적으로 봤을 땐 기본권 침해 논란이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가 좀 이게 지역 차별 아니냐라는 부분도 법무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건데 지역 차별이라는 거 보통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학교나 보육시설이라던가 이런 곳이 이제 좀 몰려 있잖아요. 네. 그럼 결국 이런 범죄자들은 대도시에서 살지 말고 지방으로 가라는 거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어쨌든 법무부에서 다각적으로 이 보완책을 마련한다고 하니까요.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소 좀 미뤄지고 있는 것 같네요. 아무래도 고려할 사항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바로 대표적인 홍콩 배우 양조위가 우리나라 걸그룹 뉴진스 신곡 뮤직비디오에 깜짝 등장했다는 소식입니다. 돈 받지 않고 출연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뉴진스의 뮤직비디오 쿨 비디오가 공개가 됐는데 한마디로 네. 난리가 났죠. 바로 이 모습입니다. 백발의 저 남자 누구냐? 바로 세계적인 배우 양조위입니다. 그런데 이 양조위 씨가요. 과거 마블의 영화 상치와 첸 링지의 전설이라는 영화에 출연했을 때 출연료가 무려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 원 가까이 알아줬는데 신생 걸그룹 데뷔한 지 1년 정도 되는 걸그룹 뮤직비디오에 노 개런티 출연료 받지 않아서 하자라고 하는데 출연료도 출연료지만 저 10초 정도 대사가 없는데도 카리스마가 너무 대단하다. 그런 반응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100억짜리 배우가 뮤직비디오에 출연하면서 한 푼도 받지 않았다. 뭐 인연이 있습니까, 유진스? 그렇죠. 한국에 대한 애정을 굉장히 오랫동안 표명을 해왔거든요. 한 20년간 한국을 영화제 때마다 방문을 했었고 자신의 영화 홍보를 위해서도 왔을 때 개인 일정까지도 소화하면서 우리나라 영화인들하고 친분을 굉장히 많이 쌓았습니다. 아하. 그래서 송강호 배우나 전도연 배우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사적으로도 술자리도 갖는 사이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굉장히 한국에 대한 애정을 표명했고 그래서 한국 영화에도 출연을 하고 싶다. 또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네. 이분이 데뷔한 지 한 40년간 탑스타예요. 이분은 데뷔할 때부터 탑스타인데 한국에서도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고 있는데 본인도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영화에도 꼭 출연하고 싶다 이런 의견도 많이 밝혔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국 영화에서도 볼 수 있는 날이 곧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놓치기 아까운 다른 뉴스, 바로 사자 이야기인데요. 갈비뼈 사자 기억하십니까? 요즘 아주 건강 상태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건강 상태가 안 좋았던 게 왼쪽의 모습입니다. 바짝 말라 있죠. 바짝 말라 있습니다. 갈비뼈가 그대로 다 보입니다. 사자라고 보기에는 위험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갈퀴만 나와 있을 뿐이고. 자, 그런데 어디로 옮겼는지 좀 살이 좀 붙어서 갈비뼈가 안 보입니다. 전혜연 평론가님. 어디로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갈비뼈 사자가 청주 동물원으로 옮겨졌는데요. 그 전에 공개된 모습 한번 보시면 오죽하면 갈비뼈 사자라고 했는데 요즘은 식욕도 너무 좋아져서 한 자리에서 뭐 4kg 정도 고기를 먹고 있다고 4kg 이나. 하고 실제 보시더라도 제법 체격이 좋아졌어요. 좋아졌어요. 그리고 네. 사육사가 먹이 주러 오면은 좋아하는 모습도 그대로 보여지거든요. 이름도 얻었어요. 바람인데 바람. 예전에 실내 사육장에 많이 갇혀 있다 보니 바람을 못 느꼈잖아요. 네. 자, 시원한 바람 느껴라 이런 내용도 있고 모든 동물들이 좀 좋은 환경에서 지내야 된다라는 바라다 희망의 의미도 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2주 사이에 저렇게 좋아질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제 사육사들이 정성을 쏟았다라는 걸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금세 좋아질 수 있는데 그 이전에 어떻게 관리가 했길래. 됐을까 이런 생각도 들 수밖에 없고 이전 동물원에서는 학대는 절대 없었다. 뭐 이제 운영이 좀 어렵긴 했지만 먹이를 안 먹이거나 못 먹이거나 이건 아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더 이렇게 관심을 쏟으니까 이렇게 부쩍 좋아졌잖아요. 계속 애정을 좀 쏟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래오래 좀 건강하게 좋은 모습 많이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마지막 소식. 이번에도 동물 관련된 소식인데요.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의 소식입니다.
어제 3번째 생일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내 친구.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자, 생일을 3번째 생일을 맞았다고 하는데 거의 뭐 연예인 수준입니다. 생일 뭐 잔치를 생중계를 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서도 엄청나게 반향이 높았다고 하는데 네. 이 생일 잔치 동영상에서 끝인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SNS에 이 영상을 옮기고 메시지 달고 한마디로 난리가 났어요. 중국의 국영TV인 CCTV의 모바일 접속자가 이 생중계하는 동안 10만 명이 넘어섰다고 하고요. 일본도 과거에 이제 샹샹이라고 아기 판다가 끈 적이 있어요. 일본 관광객들이 푸바오 보러 한국 가고 싶다 이런 말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중국은 이제 판다 외교라고 할 정도로 또 외교 관계 개선에 의해서 판다가 큰 역할을 한다라는 말도 있는데 요즘 뭐 한중 관계가 조금 얼어붙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 중국 모두 좋아하는 주인공 누구냐? 푸바오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고요. 참고로 저도 저 영상 보고 푸바오 인형을 살까 고민을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 사실 귀여운 건 푸바오의 동생들. 이제 근황도 좀 공개됐는데 눈도 좀 까무잡잡해지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이제 하얀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판다의 상징인 검은 눈 그리고 주변에 검은 무늬 반점이 저렇게 드러났죠. 태어난 지 12일 정도 된 모습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머 저렇게 멋진 선글라스와 가디건을 입었다니 이런 반응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단계적으로 지금 이제 공개가 되고 있어요. 네. 참고로 저도 저 영상은 한 10번 정도 본 것 진짜 같습니다. 이거 뭐 너무 귀엽게 저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판다의 새끼가 저렇게 작게 태어나나라는 부분도 놀랐고 그리고 너무 투명하게 하였는데 저렇게 이제 검은 점들이나 판다가 갖고 있는 특성을 우리가 또 보게 되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판다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시토마토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이 아니죠. 오늘 금요일이니까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8시 50분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